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요즘 기업들 인공지능 도입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복잡성과 전문 인력 부족, 모델 신뢰성 등 문제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AI를 도입해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벤더 종속성에서 벗어나 전사적으로 AI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한국 IBM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AI 방법론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IBM 이누리 왓슨 IT 스페셜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BM 데이터 앤 AI 부서에서 AI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누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AI 방법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요즘 기업들 AI 도입하고 싶다는 거 참 많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기업들이 참 많아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해법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발표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크게 이제 AI 오토메이션 오버뷰라고 해서 AI 자동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오토 AI와 왓슨 오픈 스케일을 통해서 AI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입 사례미 유즈 케이스, 그리고 Q&A를 통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I 도입 정말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먼저 AI 오토메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도입의 어려움에 대한 진단은 IBM 리서치에 따르면 60%는 AI 도입하는데 법적 규제를 장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3%는 AI 도입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프로덕션 환경에서 AI 모델을 관리한다는 것은 AI 모델이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KPI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알아보기가 어렵고, 또한 모니터링 자체에도 과도한 리소스 투입이 들어가고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프로세스가 있고, 이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현업이 도메인 지식과 관련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AI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AI 도입할 때 오토메이션이 필요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오토메이션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가트너 리서치에 따르면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 약 5배 큰 규모로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조직에서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데이터 분석의 인재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 50%가 AI를 통해 자동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스피드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데요.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하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한 명에서 6명 정도의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2달에서 12달 정도 장기간적으로 반복하는 작업인데요. 이를 스피드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 성능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데, 포브스지에 따르면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에 프로덕션 환경에서 망가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을 본다고 하면,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계산기가 계산을 하는 성능이 낮아지진 않는데요. 반면에 데이터 분석 모델의 경우에는 이런 환경의 변화,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성능이 계속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영역 자체도 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AI를 도입하면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AI의 작은 실험들의 자동화가 중요한 이유를 저희 IBM 데이터 NA 총괄사장이신 롭 토마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의 자체는 여러 가지 실험을 수백 번 정도 하는 것이고, 이게 단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와중에 무수히 많은 자금 실험을 해보고, 이 중에 절반은 실패하고 이 중에 절반은 성공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자체는 굉장히 여러 번의 작은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작은 데이터 실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작은 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작업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데이터 분석에서는 피처 엔지니어링 오토메이션이라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피처 엔지니어링이란 중요한 특징을 뽑아내서 그런 특징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에 대해서 앤드류 응이라는 콜세라 및 창업자이자 스탠퍼드 교수의 말에 따르면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응용된 머신러닝은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에르 코노트라는 케글의 데이터 분석 컴피티션에서 1위에 랭킹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알고리즘 자체를 선택하는 부분은 굉장히 표준적인 작업이지만 대부분의 노력이 이 중요한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페드로 도밍고스 워싱턴대 교수에 따르면 일부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하는데, 이 차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처가 무엇이 사용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즉, 중요하지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오토 AI에서는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토 AI가 필요한 것이었네요. 네. 이렇게 오토 AI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실제 사용해본 고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 오토 AI를 사용한 고객의 피드백은요, 의료보험 종사자의 경우에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테스트하고 데이터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마케팅 팀에서 랜덤하게 실행한 캠페인보다 오토 AI 모델이 예측이 좀 더 정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광고 대행사의 경우에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 매우 중요했는데 오토 AI가 이를 굉장히 잘 수행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저 사례 중에서 항공사 사례가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항공사 마케팅 캠페인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항공사에서 이 고객이 비행기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지 말지에 대해서 승객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데, 이 승객의 개인 피처와 그리고 다가오는 여행 일정을 기준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지 안 할지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 AI를 통해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고, 새로운 데이터가 매주 수집이 되면서 오토 AI가 매주 새로운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고 전처리가 되고 변형이 되고 모델링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오토 AI가 다 자동화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리콜이라고 해서 전체 업그레이드 중에 예측된 업그레이드 비율이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그 측정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진행한 캠페인보다는 오토 AI 모델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토 AI 등 그 AI 자동화 솔루션이 그 전체 AI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오토 AI랑 왓슨 오픈 스케일의 AI 라이프 사이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데이터 자체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BM 솔루션으로는 왓슨 놀리지 카탈로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모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나 관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빌드하는 단계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왓슨 스튜디오 상에서 모델을 돌리는데요. 이때 오토 AI가 이 업무를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모델을 디플로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왓슨 머신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모델 배포와 실행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왓슨 오픈 스케일을 통해서 비즈니스 KPI를 관리를 한다던가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토 AI의 중요성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 들으셨는데요. 다음 파트부터는 오토 AI란 정말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 AI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토 AI는 자동으로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 선정,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작업까지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좀 자세한 용어들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또한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트레이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토 AI 솔루션 화면에서는 트레이닝 상태에 대한 시각화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분류 모델, 그리고 리그레션 같은 회귀 분석 모델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왓슨 머신 러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오토 AI로 얻어진 모델을 그냥 클릭만으로도 바로 배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오토 AI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용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토에 사용하는 오픈소스 용어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화면, 이런 다이어그램에서는 뭔가 데이터 세트가 있고 이것이 전처리가 되고 모델을 고르고 하이퍼 파라미터 오토메이션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이런 스텝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클렌징이 되고 변형이 되고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오토메이션이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서 이것은 알고리즘인데요. 예를 들면 랜덤 포레스트나 로지스트 회귀 분석 같은 알고리즘들을 에스티메이터라는 단어로 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PO라고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이라는 작업도 중요한데요. 이 작업은 특정 파라미터 값을 튜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XGBoost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의 러닝 레이트, 학습 속도 같은 것은 사람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진행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델 평가 지표 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모델 평가 지표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UC, ROC 커브나 F1 스코어처럼 이런 다양한 모델 평가 지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토 AI가 이제 자동화해서 여러 가지를 처리해 주는데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자동한 기능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측 변수값이 빠진 레코드에 대한 처리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저희가 예측하려는 값이 이 고객이 이 적금 상품에 가입을 할지 말지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데이터 자체에 이 예측에 대한 여부가 빠져 있으면 사실 학습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많이 없는 부분인데 이런 학습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들을 오토 AI가 자동적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나 이런 수치형 변수 값이 빠진 경우도 가장 많이 나온 값을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중앙 값을 넣어준다는 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scikit-learn이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피처 인코딩이나 스케일링 같은 걸 적용을 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작업들을 오토 AI가 자동으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사실 뒷단의 코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토 AI 자체는 사실 데이터 분석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걸 몰라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능숙하고 전문가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오토 AI로 얻어지는 주피터 노트북 결과를 조금 수정해서 좀 더 쉽게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초보 분석자나 아니면 능숙한 분석자나 모두에게나 필요한 솔루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토 AI가 지원하는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토 AI가 지원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과 리그레션, 회귀 분석 모델이 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랜덤 포레스트나 XGBoost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대한 각각의 지원되는 매트릭, 중요한 매트릭들이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리그레션도 마찬가지인데요. 회귀 분석 모델도 랜덤 포레스트나 리치 리그레션 같은 이런 리그레션 모델들이 다 지원이 되고 이 리그레션을 조금 최적화하기 위한 지표 같은 것들, 뭐 R 스퀘어나 이런 값들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토 AI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오토 AI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앞선 개념이 조금 더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식이 많지 않아도 오토 AI는 굉장히 쉽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모를 준비했고요. IBM 왓슨 스튜디오라는 그 클라우드 그 솔루션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Add to Project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Add to Project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오토 AI 익스페리먼트를 눌러주시면 이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물론 만약에 샘플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뱅크 마케팅 데이터를 이용한 오토 AI 분석도 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준비한 데모는 제가 따로 준비한 데이터를 이용할 거고요. 이 데이터는 이 사람이 사기를 칠지 말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모델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네. 금융기관이네요. 보험회사나 이런 곳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고 데이터는 뭐 브라우저로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제가 기존에 업데이트했던 데이터 세트에서 찾아와서 이 어셋을 골라주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칼럼들에 대한 정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측하고 싶은 칼럼을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포지티브 클래스가 1이고, 그리고 오티마이즈된 매트릭이 ROC, AUC 커브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오토 AI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기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자동화가 되고요. 이거 외에도 좀 뒷단에 조금 더 자세한 세팅을 내가 조금 고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익스페리먼트 세팅스라는 탭을 누르시면 나중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익스페리먼트 세팅스에 한번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걸 눌러보시면 데이터 소스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너무 큰 경우에는 내가 올린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서브 샘플링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비중을 조금 고쳐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칼럼들 중에 이거는 오토 AI가 분석할 때 그냥 정말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칼럼 같은 거는 여기서 좀 제거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예측에 있어서는 이런 세 가지 프리딕션 타입이 있다는 것을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선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클래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사기를 이제 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포지티브 클래스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각각의 최적화된 매트릭을 고를 수가 있어요. 매트릭을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모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의 모델에 맞는 값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디폴트 값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알고리즘이 테스트에 활용될 건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런타임 세팅에 보면 피처 엔지니어링을 몇 번 할지, 그리고 모델 튜닝을 몇 번 할지에 대한 반복적인 값은 이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왓슨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중에 그냥 클릭 한 번으로도 이 모델을 바로 배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 머신러닝이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세팅을 세이브를 하고 익스페리먼트를 돌리면요.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프로그레스 맵이라고 해서 이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토 AI가 그 소스 데이터를 지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있는 과정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나서 스왑 뷰를 누르시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나와 있는지가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전처리다, 뭐 모델 셀렉션 단계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는지를 화면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 파이프라인 리더보드라고 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지금 랭킹이 1위인지, 그리고 이 알고리즘 사용한 이런 ROC, AUC 점수나 그 다음에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예를 들면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을 진행한 알고리즘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나중에 이 서머리에서 이거를 확인하시면 나중에 모델 배포도 가능하신데요. 지금 이 모델은 ROC, AUC 기준으로 지금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트릭을 나중에 바꿔보시면 F1 스코어나 이런 걸로 바꾸시면 모델의 랭킹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 4번이 지금 최우수 알고리즘을 뽑혔고, 그 과정은 HPO,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 한 번, 피처 엔지니어링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이 다시 진행된 이 알고리즘,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 알고리즘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이프라인끼리 비교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모델들이 있고 여러 과정들이 지금 섞여 있는데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비교가 가능하고 그 중에 개별 모델을 그 중에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ROC 컬브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서 내가 예측한 거랑 실제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프리시전 리콜 커브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정보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서 기존의 피처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PCA 주성분 분석이 지금 활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피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에 대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 여부가 굉장히 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피처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이거를 모델로 세이브를 하시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뒷단에 코드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모델을 세이브해가지고 바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세이브를 이제 눌러주시면 나중에 이 디플로이된 모델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노트북을 눌러주시면 나중에 뒷단에 코드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 아닌 모델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면 자체 보시면 되게 시각화가 잘 돼 있어서 어려운 모델일다 할지라도 굉장히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되게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어서 되게 어려운 AI 하면 너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나서 다양한 언어, 자신한테 맞는 편안한 언어로 이 모델을 호출하실 수도 있어요. 파이썬이라던가 자바스크립트라던가 뭐 컬커맨드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편한 언어로 이 모델의 결과를 호출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는 그 테스트 탭에 가시면은 바로 각각의 피처들을 내가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바로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왓슨 머신러닝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좀 더 여러 가지 레코드를 한꺼번에 호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왓슨 머신러닝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정보를 호출하실 수도 있고 그 왓슨 머신러닝 클라이언트 사이트를 이제 검색창에 치시면 이렇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네. 지금까지 AI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해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오토 A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파트죠. 왓슨의 오픈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슨의 오픈 스케일, 드디어 이제 왓슨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네, 왓슨 오픈 스케일은요.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편향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모델이 얼마나 편향됐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결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이 모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에 있을 때 아까 AI 그 성능이 많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프로덕션 상황에서 AI의 뭔가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리고 관련해서 재교육 데이터도 생성을 해줍니다. 네, 지난해였나요? 그 A사가 도입한 AI 면접관이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면접관이 약간 인종차별적인 결과를 내놔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제 AI 도입을 하고 나니까 AI의 편향성이라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뭔가 KPI를 설정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KPMG에 따르면 왓슨 오픈 스케일은 책임감 있는 AI 솔루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입사 지원자를 판단할 때 뭔가 편향된 요소가 있으면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AI 도입을 방해하는 4가지 트러스트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무결성입니다. 데이터의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그룹, 특정 개인, 특정 속성에 대한 편견이나 편향성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명력이라고 해서 AI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복성이라고 해서 이런 사이버 공격이 있을 시에 어떻게 AI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4가지 신뢰의 영역이 있는데요. 왓슨 오픈 스케일을 사용해서 KPMG는 바이어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규제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신뢰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KPMG의 캘리콥스라는 기술 관련된 전문님께서는 왓슨 오픈 스케일은 시장에서 AI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데이터 속성이 이런 분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픈 스케일이 어떻게 편향성을 감지하는지 그 방법이 참 궁금한데요? 네. 이 오픈 스케일은 바이어스 편향성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면 모델을 모니터링할 때 보호할 속성을 자동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 위험을 평가할 때 성별이나 나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오픈 스케일이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실행 중에 그 편향성이 감지가 되면 알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알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나 아니면 모델에서 발견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평가 지표와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실시간으로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한 그룹보다 다른 그룹에 특혜를 주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편향성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페어니스 모니터에서 설정을 하고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해보시면 위험이 없다라고, 신용 위험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인 결과, 좀 더 좋은 결과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인 결과와 우호적이지 않은 결과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판단할 때 2가지 그룹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천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성별이라던가 나이가 이제 그런 위험성을 판단할 때 조금 편향성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되는 그룹과 그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그룹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룹에 이 메일 남성을 해주고, 그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그룹을 피메일을 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98% 페어니스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 설정을 해주고, 나이에 있어서는 그 20대부터 70대가 뭔가 기준이 되는 그룹이고, 10대부터 20대에는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임계치 같은 걸 정해주고, 샘플 사이즈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샘플 사이즈가 너무 낮으면 그런 편향된 또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샘플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페어니스를 체크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면을 가보시면 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알람이 뜨지 않았어요. 왜냐면 페어니스 스레숄드가 98%인데 98%에 대비 거의 그 근방이나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나이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예측에 편향성을 제공하지 않다고 지금 오픈 스케일이 말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문제가 거의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98%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금 공정성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성의 경우에는 63%가 신용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남성의 경우는 74%가 신용 위험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지금 위험하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바이어스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화면에서 지금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자세히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1,800개, 남성의 경우 3,000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의 자체가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배나 나네요.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스크가 지금 잘못 판단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디바이어스드 기능이라는 것은 오토의 오픈 스케일이 자동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편향되지 않은 모델을 만들면 공정성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둘 다 위험을 판단하는 확률이 71%, 72%로 지금 공정성 점수가 85%였다가 100%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향되지 않은 모델을 생성을 해서 의사결정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레코드별로 실제로 전체 레코드에서 편향성이 어떻게 지금 감지가 됐는지, 그리고 편향된 레코드의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지금 레코드별로 확인하실 수가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픈 스케일이 아까도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오픈 스케일은 이런 모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요. 모델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속성에 대한 디테일을 제공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개별 결과값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이 변화할 때 모델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도 제공하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시면 리스크 판단의 결과를 바꾸는데 영향을 준 요소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판단했는데 위험이 아니라고 완전 정반대로 결과를 바꾸는데 영향을 줄 만한 최소한의 변화, 그리고 동일한 결과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 판단 결과를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공함으로 인해서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한 피처가 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판단하는 거에 미친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요약적인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에 친화된 용어로 지금 요약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시면 리스크 판단에 영향을 미친 파라미터가 뭐가 있고 이것에 대한 각각의 중요성이 몇 프로인지, 예를 들면 나이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리스크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요. 반대로 거꾸로 리스크가 아니라는 판단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소들이 뭐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뭔지를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아까도 데이터셋을 넣다 보면 일정 부분의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또 감지해내나요? 네, 맞습니다. 드리프트 이상현상 감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드리프트라는 것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정확도의 저하 또는 데이터 패턴의 일관성의 저하,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사용자에게 운영 환경에서도 모델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뭔가 이런 어큐레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드리프트를 감지해서 알람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영향에 미친 각각의 데이터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의 특징까지도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펴보시면 이런 이상현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트랜잭션들을 그룹화해가지고 이 그룹에서 가장 중요했던 피처들이 몇 %의 책임을 지는지, 이 이상현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파악만이 아니라 이런 드리프트를 일으킨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드리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만든 모델과 굉장히 다른
다른 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사실 트레이닝 데이터랑 이 데이터는 조금 특징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즉 트레이닝에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현상이라고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델의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학습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모델에 대해서 보완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오픈스케일이 그 비즈니스 KPI까지 평가한다고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비즈니스 KPI 평가까지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KPI랑 이런 모델 상관관계 정보를 오픈스케일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점은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설정한 KPI가 과연 우리의 모델의 성능이랑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 장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면 뭔가 우리의 모델의 정확도가 몇 % 떨어지면 우리의 KPI가 몇 프로 올라가는지 혹은 몇 프로 떨어지는지 이런 식의 상관관계 정도를 표시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KPI가 얼마나 우리의 모델과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통해서 뭔가 KPI를 수정한다던가 또는 우리의 모델을 KPI에 맞게 변형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픈스케일이 지원하는 머신러닝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프레임워크, 모델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픈스케일이 지원하는 머신러닝 엔진과 프레임워크 및 모델은 지금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머신러닝 엔진 같은 경우에는 IBM 왓슨 머신러닝도 있지만 이 외에도 만약에 MS의 아주어 ML 스튜디오나 AWS 사이즈 메이커 같은 것에서 만드신 모델이 있다라면 그 모델도 왓슨 오픈스케일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 네. IBM 거가 아닌 것도 되는 거네요? 네, IBM 그 솔루션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모델도 오픈스케일에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 외에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모델도 여기에 디플로이를 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프레임워크와 모델 및 데이터 타입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오토 AI도 있고 이 외에도 케라스나 사이클런이나 XGBoost 같은 프레임워크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모델 그리고 정형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지원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델과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이미지 모델이나 텍스트 모델조차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실제 도입 사례와 유스 케이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도입 사례와 유즈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 분석 자체가 조금 어렵고 조금 새로운 개념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우리 부서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런 오토에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전화 마케팅 이후에 정기 예금에 가입할지 말지 여부를 예측한다고 보면 나이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직업 그리고 학력 사항 그다음에 계좌 잔액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각각 적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만 있으면 바로 오토에서 이 사람이 전화 마케팅 이후에 예금을 가입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예측하는데 한번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예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IBM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엘리트 팀이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이 있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 엘리트 팀은 분더맨 텀슨이라는 미디어에서 첫 구매 고객 예측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랑 오토 AI를 통해서 그 고객에 대한 그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고 여기서 어려웠던 부분은 되게 데이터 세트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3TB 다르고 고객도 굉장히 많고 속성 자체도 17,000개가 되는데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오토 AI가 먼저 들어가서 많은 선 작업을 진행하여서 좀 더 수월하게 예측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공기관은 도입한 곳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도입하신 사례가 있는데요. 중동의 국가세관부서에서는 그 오픈스케일을 구축해가지고 수입 위험이 높은지 아닌지에 대한 예측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오픈스케일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수입 위험이 아닌데도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작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는데 오픈스케일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오픈스케일이 모델에 대한 설명령을 제공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신뢰성 있는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모델링은 이미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만약에 세관 업무에 사용된다고 하면 비슷하게 도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포츠에도 활용된다면서요? 네, 놀랍게도 스포츠에서도 활용이 되어 있는데요. US 오픈에서는 왓슨 오픈스케일을 통해서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을 바이어스 없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경기가
굉장히 많고 경기에 중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편집자들이나 팬들이 베스트 장면만 딱 하이라이트를 포착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은 AI가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포착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모니터링해서 플레이어 순위나 플레이어 나이나 관중의 규모에 따라서 뭔가 특정 플레이어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쏠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어에게 모든 동등하게 이런 장면을 하이라이트 장면 만들기 위해서 오픈 스케일을 도입하였고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하이라이트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편향성이 52%더 공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 42%에서 91%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조금 덜 유명한 선수도 나올 수 있는 네, AI가 맞습니다. 공정하게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오토 AI하고 왓슨의 오픈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되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AI라고 하면 되게 느낌이 가격이 너무 비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오토AI랑 왓슨 오픈스케일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실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예요? 네, 네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cloud.ibm.com에 들어가시면 무료 인스턴스로 지금 두 개를 다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튜토리얼 링크를 첨부 드렸는데 오토의 튜토리얼이랑 왓슨 오픈스케일 튜토리얼을 사용해 보시면 무료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테스트 해본 후에 이제 진짜 IBM하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IBM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데이터 가라지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 워크샵,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는 워크샵부터 유즈 케이스별 이런 전략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유즈 케이스를 빌드해보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기획한 데이터 가라지 오퍼링이 있는데요. 만약에 IBM과 같이 오토AI나 오픈스케일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지금 밑에 있는 제 연락처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M의 오토 AI와 오픈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오토 AI가 오토 ML, 그러니까 머신러닝이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개념인지 기능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요새 사실 오토 ML이다, 오토 AI다라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했던 업무로 파악을 했다면 이제 일부 IT 기업에서 내놓은 솔루션에 따르면 AI의 업무 자체를 AI가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토 ML, 오토 AI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HPO 관련된 자격증이나 어떤 부분의 전공과 관련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오티마이제이션처럼 이런 각각의 모델의 이런 특정 그 변수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통계 모델의 그런 값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 전공이 되시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전공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워낙 그 온라인 강좌가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콜세라라던가 edX라던가 아니면 국내 업체 그런 많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만 많으시면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의 오토 AI 기술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중에서 어느 분류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이거는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측하고 싶은 값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토 AI는 지도학습입니다. 질문들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주피터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주피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기본 언어는 파이썬인지요? 주피터에서 다른 언어 지원도 제공하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왓슨 스튜디오 이용하면 파이썬이 이용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파이썬 말고도 R을 이용한 분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오토 AI와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오토 AI 자체가 사실 일련의 그런 AI 분석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동화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차이점이라기보다 그냥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한다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너무 명쾌하게 해주셨고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슨 러닝 머신에서 퀀텀 컴퓨팅을 사용하기 위해 IBM에서 개발하였던 IBM Q의 연동 작업도 시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 서비스까지 연동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구글의 경우에도 텐서플로우 퀀텀 API가 제공되고 있어서 IBM 쪽에 오토 AI 플러스 퀀텀 컴퓨팅 API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되게 아주 기술적인 질문 주셨는데요. 네, 사실 제가 퀀텀 컴퓨팅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알지를 못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왓슨 스튜디오 안에는 다른 외부 API를 인스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아는 그 퀀텀 컴퓨팅 자체의 그런 스펙이나 성능을 조금 알기가 어려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구글에다가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 쳐주시면,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텍스트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IBM에서 추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오픈 스케일은 AI 알고리즘의 데이터 편향성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링에 맞게 파일럿 모델링이 가능한가요? AI 설계 구축 시 복잡한 신경망을 자동 구축하는 엔진도 개발되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편향성의 지금 질문이 이제 두 두 가지가 가지죠. 있어서 네. 데이터 어, 편향성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링에 맞게 파일럿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AI 오픈 스케일은 쉽게 보시면 데이터 모델이 있고 이 모델에 대한 편향성을 체크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편향성을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모델에서 이런 부분이 이런 피처가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픈 스케일에 대한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그런 왓슨 스튜디오나 이런 오토 AI를 통해서 좀 더 모델링을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델링 자체는 왓슨 스튜디오나 오토 AI를 통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AI 설계 구축 시에 복잡한 신경망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엔진이 개발되어 있나? 네, 맞습니다. 사실 오토 AI 나중에 들어갈 기능인데요. 아마 추후에 조만간 들어갈 기능인데, 그것 중에 하나 뉴네츠라고 해서 뉴럴 네츠에 대한 신경망을 굉장히 지원하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금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오토 AI에 나중에 추후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AI 도입 구축 시 선결 과제는 무엇이며 AI 애플리케이션 운용 시 내부 인력 부족이나 규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AI 도입 시의 선결 과제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정의, 우리는 과연 AI를 통해서 무엇을 예측하고 싶은가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가라지 오퍼링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워크샵을 하고 아이디에이션하고 유즈케이스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결 과제로 보시면 될까? 어떤 걸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예측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인력 부족이나 규제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것 때문에 오토 AI랑 오프 스케일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토 AI의 주된 목적은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전처리부터 모델링까지 자동화하기 때문에 굳이 전문 인력이 많지 않으시더라도 오토 AI를 사용해 보시면서 모델링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AI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규제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델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 이유는 예측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이 예측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 내렸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AI를 도입하기가 어렵고 규제가 작용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오픈 스케일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이걸 AI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이렇게 막연한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갖고 그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그중에 추가적으로 요새 원래 있던 기존의 빅데이터와 다르게 추가된 개념이 뭐냐면 value라고 해서 이 네. 데이터가 가치 있는 데이터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에 맞게 가공이 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모델 향상에도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알고리즘을 잘 선택하는 것과 별개로 데이터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모델의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 및 모델 트레이닝 후에 제너레이트 되는 출력 그래프 결과들은 우리가 익숙한 엑셀 포맷의 그래프하고 재활용 가능한 XML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는지요? 되게 상세한 기능에 대해서 여쭤보셨네요. 네, 그 출력 그래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화면에서 활용하는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링크랑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운로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보여주셔갖고 네, 그게 좀 맞습니다.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글을 통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들 간의 조합에 따라서도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는데 최종 모델을 선택할 때 피처들의 조합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피처들 간의 조합과 파라미터 튜닝도 자동으로 반영하여 결과를 산출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피처 엔지니어링 자체 전체가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피처들 간의 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오토AI는 다 자동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자동화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정말 자동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연하는 데모에서 뭐를 보여드렸냐면 제가 한 거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올리고 예측 칼럼이 뭔지를 지정하고 그냥 돌린 거밖에 없는데 지금 전처리부터 피처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오토메이션까지 다 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국내에 오토 AI하고 오픈 스케일 도입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뭐 굳이 그 특정 기업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오토 AI 자체가 뭐 작년 중순이나 굉장히 나온 굉장히 핫한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굉장히 핫한 트렌드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케이스가 많지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국내 도입 사례는 없군요. 이 웨비나를 통해서 국내에 도입되는 사례가 있다면 다음번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장점은 지금 이 시기에 오토 AI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건 되게 마케팅적으로 되게 좋은 기회가 되실 수가 있어요. 네. 과거에 저희가 챗봇 국내 사례가 많이 없을 때 IBM에서 뭐 금융사 최초 이런 식으로 챗봇을 도입했다라고 해가지고 기업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디지털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오토AI나 오픈스케일 같은 핫한 기술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같이 일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오픈의 오픈 스케일 사례에서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이라이트에서 오히려 필요 없는 부분이 증가하는 부작용은 없나요? 하고 아까 그 사례 중에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공정성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소리랑 시각, 이게 참 디테일하네요. 소리랑 시각을 기준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을 뽑아내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면
군중의 소리가 너무 크거나 플레이어 순위가 높아버리면 사실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그 선수 위주로만 뽑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골고루 그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순위가 좀 적고 관중 한호가 좀 덜 하더라도 각각의 개별 선수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측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제 주된 목적은 최대한 데이터 분석 자체가 굉장히 쉽고 자동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어도 오토 AI를 통해서 모델링도 하실 수 있고 예측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스케일을 통해서 조금 더 비즈니스 용어에 친화된 모니터링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모델에 대한 그 성능을 되게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그런 AI의 쉬운 측면을 강조해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IB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해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오토 AI와 모델의 예측 결과를 설명하고 편향을 감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왓슨 오픈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